안녕하십니까. 네. 107페이지 전세권의 효력할 차례죠. 107페이지 용익물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상권, 지역권 봤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 그랬어요. 물론 다 흘리셨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문제풀이 가서 몇 가지 지문만 이렇게 눈에 익혀서 들어가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 없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만 딱 기억하자. 지난주에 뜻을 봤죠. 전세권은 개념이 전세금 지급이 꼭 필요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세권하는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그래서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였죠. 그 전세권은 주로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 그랬고, 암기해야 될 게 있었죠. 존속기간과 갱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세권의 효력을 봅니다. 일단 전세권의 효력에서 독특한 거 두 개를 먼저, 일반적인 효력 말고 독특한 거 두 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존속기간 및 갱신을 보면서 전세권은 토지전세권하고 건물전세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최단기간 1년. 건물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또 하나가 법정갱신이 있었죠. 토지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없었는데 건물전세권이 있었죠. 이렇게 건물전세권만을 위한 조문이 두 개가 있었고요. 또 간접적으로 건물전세권자를 보호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 해야 해요. 그게 304조하고 305조입니다. 이 304조, 305조는 둘 다 똑같이 토지와 건물이 있고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요. 똑같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는데 하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 거는 뭐가 생각나야 되죠? 이거?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만 팔렸을 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건물은 철거되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정상권을 인정 안 하면 철거되니까 얘도 전세권이 소유를 한단 말이죠. 결국 305조는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겸 전세권 설정자지만 얘 때문에 법정상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304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요. 두 번째, 얘는요, 이게 무단 건물이 아니야. 무단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땅에 대하여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저런 권리가 없이 무단이라면 저 건물은 철거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런 경우에 만약에 을이 나중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얘는 목적물을 경매는다 그랬죠. 그럼 이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넣어서 이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근데 소유권만 취득하면 안 되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면 안 되잖아요. 요것도 경락일에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304조 1항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될 때 이 전세권 효력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04조 1항. 그러니까 을은 얘하고 협의 없이 지 맘대로 지상권을 포기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게 304조 2항이죠. 이렇게 전세권 효력에서 첫 번째로
건물 전세권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문 두 개가 있다. 304조와 305조. 조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전세권의 기본적인 효력이 나오죠. 하나는 전세권자 스스로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사용시켜야 되죠. 그래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도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에게 있다. 요게 또 임대차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용익물권자 스스로 목적물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빡 뒀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시키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세권자를 목적물로 사용시켜야 되니까 점유권 인정되겠죠. 점유 사용시켜야 되니까 상린관계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기본적인 효력이 될 거예요. 특히 309조 전세권자 스스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전세권 양도 처분이 나오죠.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전세금에서 한번 살짝 봤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을은 전세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갑에 대해서 뭐도 갖고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을이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재산권입니다. 팔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권만 파는 게 아니죠. 모두 같이 파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팔게 됩니다. 즉 을은 전세권만 팔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시키는 용익물권이지만 동시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고, 따라서 이 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만 팔아먹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즉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 원칙이다. 그래서 전세권을 팔았다 반드시 모두 같이 파는 거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파는 거다. 물론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채권만 전세권만 따로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는 예외는 있어요. 예외. 전세금 반환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는, 전세권만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대법원에 할 때 을이 저 전세금 반환 채권만 돈이 급하면 조금만 팔아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하죠. 자,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물건들은 그냥 소멸이야.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권이 소멸하지만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지.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살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만 사라지는 거야. 용익물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얘는 이 땅을 사용수익은 못해요.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때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존속 중에, 즉 을이 아직 이 땅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 돈이 급해. 그럴 때도 팔아먹긴 팔아먹는데 조건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다. 내가 아직 1년 더 땅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1년 동안은 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얘한테 가서. 끝나고 나면 가서 돈 달라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원칙이 분리양도 금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얘는 지금 전세권이라는 물권도 팔았고 채권도 팔았죠. 첫째,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엔드 팔았고 186조가 적용되니까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줘야 되겠지. 등기해줘야 돼요. 반면에 채권을 팔았어요. 얘한테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갑한테, 야,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 얘한테 팔았어. 나중에 병한테 전세금 줘. 라고 통지. 전세권을 팔았다. 두 개를 판 거다.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 그리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전세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라. 채권 팔았다는 사실은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라.
만약에 채권을 이렇게 넘겼는데 갑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중에 병이 갑한테 가서 전세금 내놔 그러겠죠. 얘는 뭐라 그럴까? 누신지 그런다 그랬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채권 팔았다는 사실은 갑에게 통지하라. 이런 것들을 전세권 양도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거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저당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 이 저당권자는 을을 뭐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요거 보고 돈 빌려주는 거죠. 그죠?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1억을 준 게 있어. 이거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병은 나중에 전세권이 끝나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겠지. 그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전세금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끝났는데 얘가 어물쩡거리고 있는 사이에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을은 이거 가지고 잠수 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채권 어디서 회수하냐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을 때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얼른 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하고 그리고 또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돼요. 어떤 명령이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란 게 있는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구체적으로 그냥 이런 거예요. 법원이 네가 가서 받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원래는 얘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병 네가 가서 갑에게 가서 다이렉트로 받아라. 이게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에요. 이렇게 전세권 저당권자는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라. 이게 두 번째 담보 제공과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로 전세권자는 이 목적물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전전세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을은 원래 이 땅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려고 전세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용수익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을이 이 땅을 임대나 전전세 할 수 있는데 다만 책임을 좀 가중시키고 있죠. 만약에 을이 직접 사용수익을 하다가 이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을은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쵸? 을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임대나 전전세한 상태에서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멸실 훼손됐다. 그땐 책임져라. 이렇게 을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나 전전세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전전세가 문제죠. 임대차는요, 계약관계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을 못해요. 그게 원칙이야. 근데 이 전전세가 문제입니다. 이 전전세는요, 이 전세권자가 원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와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전세권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을 줘요. 그리고 지금 이 땅 등기부를 떼보면 전세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전전세권자 병이라고 부기 등기로 전전세권 등기까지 해줘요. 다시 말해서 전전세는요, 또 다른 전세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 우리 지난주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부로서 전세금 지급부로서 전세권 등기한다 그랬죠. 똑같아요. 전전세권 설정 계약부로서 전전세권 등기부로서 전전세금의 지급.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전세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을의 전세권과 병의 전세권. 다만 이 병의 전세권은 갑이 아니라 을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을이. 이런 걸 전전세라 합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전전세는. 어쨌든 난 전전세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전대차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전전세는 전대차. 이거 아니에요. 보신 적 있어요? 전전세권 등기된 거 보신 분? 없지. 저도 없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뭔지 잘 몰라. 저게 왜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제도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물권이란 말이야, 물권. 무슨 권? 물권이니까 얘한테 주장이 가능해요. 가백에. 그래서 만약에 전세 기간은 1년인데 전전세 기간은 2년. 그럼 2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하면 안 돼. 전세금은 1억 줘놨는데 전전세금은 2억 줬어. 그럼 이 2억을 또 가백에 주장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세 번째. 얘가 나중에 전전세금을 반환 안 해. 그럼 얘는 전세권이니까 경매 넣어서 전전세금 회수하겠죠. 근데 경매되는 물건은 얘 거야, 얘 거. 갑이 또 열받죠. 그러니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전전세금 반환에 지체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전전세는 어떤 건지 개념 잡고 세 가지 특징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 담보제공, 목적물,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다. 그런데 설정행위로 금지특약할 수 있다. 지상권 안 된다 그랬죠. 지상권은 양도, 금지특약, 무효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금지특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양도, 담보제공,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다. 그죠? 물론 그때 갑의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이게 또 임대차와 다른 점이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양도가 원칙이에요. 임대차는 반대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하거나 목적물 전대하지 못한다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상권 등 용익물권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정리. 금지특약이 없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 담보제공,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전세금이 나와요. 전세금 지난번에 봤어요. 기능을. 자, 몇 가지 추가. 첫째로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증감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거죠. 자, 여기서 증액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일방적 증액만, 감액은 제한이 없고 증액만 어떻게? 1년 내 재증액 못한다. 계약하거나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못한다. 1년 지나서 증액을 하더라도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죠? 예? 네, 그게 있어. 규정이 있어. 외워야 돼. 두 번째로 갑소유 땅에 전세권자 을이 있고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게 있다. 그 상태에서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전세권은 임대차와는 달리 물권이다. 따라서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걸로 딱 끝. 세 번째로 이건 목적물이 바뀐 거고요. 좀 전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팔았어. 그래서 채권이 벽에 넘어갔어. 그리고 통지했어. 그럼 나중에 가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줘야 돼? 병. 그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전세금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전세권의 효력 다야. 소멸 사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전세권의 특이한 거 두 개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311조. 이거 뭐였죠? 몰라도 돼 몇 조인지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아. 그럼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청구. 또 하나가 313조. 이것도 몇 조인지 몰라도 돼. 전세권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 하나는 소멸 청구. 하나는 소멸 통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 6달 기다려야 돼.
위에 건 그럴 필요 없죠. 위에 거는 그냥 소멸, 밑에 건 6달 지나면 소멸. 공통점 뭐예요? 둘 다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자, 소멸했어. 효과. 첫째, 꼭 기억해야 되죠. 동시행관계. 원래 설정자가 전세금 돌려주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 돌려주는 거. 이게 동시행관계죠, 보통. 원래. 우리 전세금 돌려주는 거 당연히 전세금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 못 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돌려주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 돌려주는 게 동시행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317조에서는 플러스 전세권자가 등기에 말습필요한 서류까지 줘라. 이걸 동시행관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317조에 보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고 플러스 등기에 말습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반환한다. 그럼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그때까지는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전세금의 이자, 정당이익, 부당이익. 지금 정당하게 거절한다고 떡밥을 깔았자. 제가 부당하게 거절한다 그랬어. 정당하게 거절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정당이익, 부당이익, 정당한 이익이지.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두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도 돌려주고 서류도 주고 근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 그럼 부당하죠. 부당한 게 뭐예요? 지체. 그럼 경매 넣을 수 있겠지. 전세권자는 경매권과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과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경매와 관련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데 갑이 다른 놈한테 돈을 빌는데 그걸 안 갚았어. 그래서 경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 다 싸잡아서.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된다. 두 가지 조심해야 돼. 하나가 저당권과의 관계. 뭐와의 관계? 저당권과의 관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수인 경우가 있고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인 경우가 있고. 자, 오른쪽 거는요. 누가 경매를 넣든 설령 전세권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전부 소멸해. 그리고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요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내면 이 전세권부터 시작해서 전부 소멸해서 오른쪽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기지만 만약에 전세권은 아직 존속기한이 남아있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어. 근데 느닷없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네? 그러면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요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기간은 남았지만 배당받고 나가고 싶어. 그래서 배당을 요구했어. 그러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머리 깨지는 게 하나 나와요. 이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야.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까지 했네. 네? 주택 임차인이. 그럼 그 임차인은 괜히 얘기했나 이거. 아이씨 표정이 벌써. 주택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 두 개를 갖고 있게 돼요. 근데 주택이 경매가 됐네. 그래서 일단 임차인이 임차권은 그대로 두고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어.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집을 비워줘야 될까? 안 비워줘도 되죠. 왜? 아직 임차인 지위는 남아있잖아.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임차인의 지위는 남아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이 합쳐버리면 이때부터 머리가 깨져. 괜히 얘기했다. 일단 전세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선순위 없을 때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두 번째가 일부 전세권이라고 갑소유 5층짜리 건물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 이때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해서 그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세권에 기초해서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가 경매될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궁금해하지 마.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세권에 기초해서 전부나 일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얘가 경매를 넣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돼요.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세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때 이 목적물 반환. 그냥 반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지상권에서 한번 봤죠? 원상복구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무슨 뜻이에요? 부속물 수거해야 돼. 뭘 수거해? 부속물.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자신 물건. 대표적인 게 뭐 건물 현관이 있고 부착해놓은 번호키 같은 거. 예?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같은 거. 그거 수거해야 돼. 이거 누구 거예요? 전세권자 소유예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뜯어야지. 이렇게 부속물 수거하여 목적물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설정자가 뜯지 말고 팔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정자의 부속물 청구권이 있어요. 또 전세권자도 뜯질 않고 설정자에게 사라. 전세권에는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두 개.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개. 자, 이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은 팔아라. 어떤 부속물? 제한이 없어. 다 팔아.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세권자는 사라. 뭐? 두 개만.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두 개만 사라. 얘는 다 팔아. 내용이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성질은 똑같지? 형성권.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고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어서 비슷한 거 봤죠? 어디서?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권 두 개가 있었죠? 팔아라 매수청권, 사라 매수청권. 똑같아요. 팔아라 매수청권, 사라 매수청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 청구권 당연히 없죠. 유익비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전세권 효력에서 보실 내용 전부예요. 107페이지 가운데 304조 1항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건물전세권의 효력 반가로 1번 법정상권이라고 305조 1항 특히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누가 지상권을 취득한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반가로 3, 반가로 4, 반가로 309조 전세권자는 이라고 돼 있죠. 뻑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자가 현상주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처분이 나왔죠. 한 장 넘겨서 맨 위에 주문박스 306조, 307조, 308조. 307조가 뭐예요? 아까 이거 전세권을 팔았을 때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전세권 양수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갑은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307조. 308조 전전세 또는 임대했을 때 책임을 가중하는 조문이 있고요. 그중에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 주의. 거기에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 A의 두 줄과 B의 두 줄이 같은 의미야. A의 두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존속계열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렇게 돼 있죠. 이때 B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의미 용익물권 사라진다. 담보물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의미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으로부터는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고 전세금으로부터 채권을 해소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의 두 줄과 B의 두 줄이 같은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고, 이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해요? 세 번째 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임대가 있는데 그중에 임대 전전세와 관해서 요건의 두 줄, 효과 두 줄,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의 반가로 1번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자면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있죠. 반가로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인데 동그라미 2번 일방적 증액은 제한이 있고요. 반가로 4번 전세권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전세금 반환이 뭐죠?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해. 그래서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되죠. 임대차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전세권 소멸, 특유의 소멸사에 두 개 기억하시고 한 장 넘겨서 양가로 3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중에 첫 번째. 전세권이 최선순위인 경우. 그거 조심하시고, 표 밑에 동그라미 2번 일부 전세권 확인하시고, 반가라 3번 원상회복 의무와 매수청권 오른쪽에 보면 316조 1항 단서가 설정자의 매수청권, 2항이 전세권자의 매수청권. 근데 316조 1항 단서는 그냥 전세권 설정자는 제한 없이 팔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항은 두 개만 돼 있죠. 설정자 동의어도 부속시킨 것과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두 개만.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고 유익비 상한 청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게 전세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돼. 우리 용익물권은 맞출 생각 별로 없다 그랬죠. 대신 뭘 맞춰야 돼? 담보물권. 자, 이제 담보물권 합니다. 간단하게 담보물권은 어떤 권리라 그랬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 담보물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지배를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넣어가지고 자신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담보물권.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채권자여야 되죠. 그죠? 빌려준 돈이 있단 말이지. 결국 이 담보물권은 요 채권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담보물권의 존재의 의미,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채권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4가지가 있다. 담보물권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라고 4가지. 이걸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통유성 이렇게 부르죠. 내용 간단하죠. 부종성은 뭐죠? 채권 소멸, 담보물권 소멸. 그죠? 소멸 이게 부종성. 근데 예외가 있어. 근저당권이라고. 이따가 볼 거예요, 나중에. 부종성 예외가 있다. 예외라는 건 뭐예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 있다. 수반성은 이전.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됐어. 그럼 뭐도 이전돼? 담보물권도 이전돼. 그게 수반성. 부종성, 소멸, 수반성, 이전 이게 되죠. 불가분성. 채권자의 채무자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갑이 9천만 원을 갚아서 1,000만 원 남았어. 어른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어. 그죠? 그게 불가분성. 채권이 일부만 남아도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쳐. 불가분성. 이렇게 보죠. 유치권 가서 판례가 하나 있죠. 물상대의성. 을이 땅을 담보로 잡고 있었어. 수용이 돼버렸어.
을은 더 이상 땅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대신 채무자가 갚는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자, 다시 한번.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그죠? 이걸 물상대위라 해.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 없어. 물상대위성도 없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통일성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유치권 보자. 두 문제 나오죠. 기본적으로 가끔 미친놈이 들어가면 세 문제도 내고 막 그러고요. 더 미친놈이 들어가면 막 사례로 막 내. 막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막. 최근에 그래요. 미친놈이 들어가가지고 한 문제는 꼭 사례로 막 길게 내. 개 짜증나. 이거 왜 찍어야 돼. 그렇게 되면 찍어야 돼. 뭔 말인지 몰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유치권을. 한 몇 년 욕 직사게 처먹었으니까 올해는 조금씩 해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데. 어렵게 나와도 푸는 방법은 또 다 있는데 그지 같아.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 유치란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유치가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유치가 유치죠. 그래. 그게 뭐야 도대체. 공부하시는 거 유치가 뭔지는 알아야지. 유치가 뭐예요? 그러면 애 이빨인가? 뭐 이런 거야. 그래. 그게 말이 돼. 그게. 뭘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거. 이게 유치라는 거야. 이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치?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말이야. 유치권 뜻을 몰라갖고 말이야.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길게 320조에서 뭐라 그랬죠? 몇 조 이거 제가 써드리는 건 외우라고 써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이렇게 유가증권 몰라도 되거든요.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뜻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 을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그죠? 자동차를 수리한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 그러면 임대차도 임대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네? 돌려받아야 되네? 렌터카를 빌렸는데 렌터카 회사와 연락이 안 돼서 고장나서 수리비를 내가 부담했네? 나중에 렌터카 회사에 비용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안 주래? 그럼 그 렌터카를 유치. 이게 다 유치권이죠. 갑이 기르던 말이 을에 농작물을 훼손시켰네? 그래 손해가 생겼네 말 때문에? 손해받을 때 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을 뭐 한다? 유치. 이게 다 유치권이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못 줘. 이게 유치권이다. 유치권. 간단하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죠. 특징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야 이런 경우 뭐 돈 줄 때까지 말을 유치해라.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약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 약정,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성립하거나 법정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걸 통해 성립하는 게 더 많은가의 차이만 있을 뿐 예컨대 전세권은 99% 법률 행위, 저당권도 99% 법률 행위, 지상권은 법률 행위 또는 법정지상권. 법정사건이 중요하죠. 지상권.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놈의 유치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성립하지는 않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합니다. 유치권 성립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지는 않아요. 법정 담보물권에. 법정 담보물권인데 또 포기 특약은 또 되네. 이건 또 할 수 있네. 원래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강행 규정에서 포기를 못해요.
근데 요놈의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데도 뭐 할 수 있다? 포기 퇴역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자, 을이 지금 공사대금 때문에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됐네?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왜 소멸하지 않아? 우선 배당을 받질 않아요. 유치권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어요. 유치권이라는 권리 만들 때 국가가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 안 줬어. 왜 안 줬냐? 담보물권인데. 그냥 끝까지 버티라요. 넌 네 돈 받을 때까지 그냥 버텨.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지 우선 변제권은 줄 필요가 없어요. 개념상.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따라서 뭐가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물상대위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추구표라는 게 없다 그랬죠. 추구표는요, 예컨대 내 물건 누가 가져갔어요. 나 소유권 상실하지 않아요. 그죠? 내 물건이 누가 가져가든 어디 있든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놈한테 갖고 달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추구표예요. 내가 어떤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게 추구표하고 물권적 청권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모두 사라져요. 유치권. 점유 상실, 점유를 포함하는 유치권도 소멸한단 말이죠. 쫓아갈 수도 없고 유침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소멸한다.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촉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어. 쫓아가봐야 못 쫓아가잖아. 말을 어떻게 쫓아가? 에? 못 쫓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 추구표 없다. 물권적 촉구는 인정 안 된다. 물, 추, 물 이렇게 되죠. 객체는 부동산, 동산, 타인 물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되지요? 동산 되죠? 유가증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부동산 등기해야 돼요? 등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법정 등기. 그럼 뭘로 공시해요?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하죠. 점유는 뭘로 알려요? 열쇠, 프랭카드 뭐 이런 걸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갖다 놓고 말이에요. 입구 막아가지고. 그쵸?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면 되니까 등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거. 유치권 성립요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한다 그랬죠. 그 5가지 요건 암기. 일단 요건 5개 암기. 그리고 새끼 치자 그랬죠. 자, 5개가 뭐였었죠? 첫째, 타인 물건. 두 번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 이렇게 부르나요? 결련성이라고. 이게 있어야 돼.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 5가지 요건. 일단 5가지 요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타인 물건. 이건 당연한 거죠. 유치권자가 자기 물건을 자기에게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 자, 여기서 타인은 꼭 채무자 아니어도 되죠. 채무자 또는 제3자 물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건 꼭 기억해야 되죠. 건물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하고 건축주를 도급인이라 하고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 하는데 이 건물은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이렇게 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다는 건 일단 수급인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땐 저 수급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판례야. 그러니까 수급인은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번째. 그죠? 또 2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신축한 건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죠. 이 결련성의 개념이 아주 어려워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결련성이 2 종류가 있어. 결련성이
그 중에 하나는 별로 어렵질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 물건이 채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하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건물에 지출한 공사대금, 자동차 수리비, 말 때문에 생긴 손해. 즉 건물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말 때문에 생긴 거. 이게 결렬성이야. 원래 결렬성은 그거야. 그런데 우리 법원이 느닷없이 하나 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 상대방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 이 두 개의 권리가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겨야 된대요. 판례 문구가. 그게 결렬성이래. 근데 그 두 번째 거,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기거나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를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해놓은 거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게 거의 없어요. 판례는 그따구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판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이렇게 결렬성 개념을 두 개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학자들이 두 번째 걸 설명하려고 또 그걸 빼.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문제도 안 내.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설명 안 해. 정말 공부하신 분 찾아오시면 돼. 그럼 학자들이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도 그걸 또 뭐 예라고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설명도 안 되는 거. 우리는 뭘 외우면 돼? 결렬성 인정 안 되는 거 외우면 돼. 결렬성 인정 안 된다는 건 유치권 인정 안 된다는 거라서. 유치권 인정. 암기하시면 돼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건축업자에게 시멘트나 철근을 공급한 병. 얘가 시멘트 값, 철근 값을 안 줬어. 그럼 얘가 이거 유치할 수 있나? 안 돼. 얘가 갖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이죠. 그죠? 시멘트나 철근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야. 매매 계약을 통해 생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가서 봅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예?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는 했는데, 그래서 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는 하고 있는데 끝내 등기를 안 넘겨줘. 이거 뭐예요? 채무 불이행.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게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얘한테 손해가 생겼어. 그래서 이을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리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랬어. 그때 감히 땅을 돌려달래.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할 때까지 땅을 유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안 된다. 이게 유치권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요 채무가 어떤 채무인지가 좀 달라졌죠. 아까 이거. 갑이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안 준다.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죠.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 근데 공사대금이 유치권이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그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공사대금 채무의 연장이죠.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유치권 인정된다. 그래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되지만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과 같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채권에 기초해서 임대인의 비용 상환 의무,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런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원채무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그죠? 원채무가 유치권이 결렬성이 인정되니까 그 손해배상도 결렬성 인정된다. 유치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꼭 기억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꼭.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우리 또 학자들 중에 또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빨 털기 좋아하는 사람들. 물건과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하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과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해.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물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 이것도 필요하냐? 필요 없다. 왜 없냐? 자, 여기서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 뭐냐?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란 게 뭐냐?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걸 말해요. 이게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렬성이에요.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 필요하다면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에만 유치권이 성립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공사대금 같은 거 보세요. 공사가 끝났어. 공사 잔대금이 남았어.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줘. 그래서 건물을 점유했어.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이 생긴 경우에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되니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길 필요는 없고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거를 그지같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네? 그지 같아가지고 표현이.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말 없이 이렇게 하면 이해되잖아. 점유한 후에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좋잖아. 다 이해하잖아. 그때 이걸로 안 내고 이걸로.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물건과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두 가지 경우. 세 번째로 채권이 변지기가 도래야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로 적법 점유해야 되죠. 자, 이 적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끝났어요. 반환해야 되죠. 정당한 이웃이 반환 안 하고 있어요. 제주도 렌터카 기간이 끝났어. 그럼 반납해야지. 반납 안 하고 계속 타고 있어. 반환 안 하고.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예요. 그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우리 악의 점유자도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있어. 있는데 뭐는 안 돼? 유치권 안 돼. 불법 점유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채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게 판례 문구예요. 그러니까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대법원이 추정을 해버립니다. 추정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치권자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점유. 당연히 유치권자가 스스로 점유해도 되고 용역업체에게 점유를 맡겨 간접 점유해도 되죠. 그죠?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해도 돼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제3자가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건 괜찮지만 채무자가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세 가지 지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지. 이때 이 포기 특약 뭐가 있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아까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비용 상환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당연히 뭐도 포기한 거예요. 이것도 포기한 거죠. 이렇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유효하고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뭐도 포기? 유치권도 포기.
(171페이지) 171페이지 맨 위에 표가 있어요. 행사기간, 유치권 성립, 그 다음에 임의규정 있죠. 그 임의규정에 보면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러고 그 두 개가 나와 있어. 1번 원상복구 특약.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하고, 두 번째 거.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고 그 증축 부분을 임대인소로 귀속하는 약정. 이건 뭐죠?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면하는 대신 비용을 포기. 둘 다 비용 포기야. 따라서 뭐도 포기. 유치권도 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건 5개를 머릿속에 꼭 넣자. 5개. 자,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했어. 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일단. 첫째, 가장 기본이 뭐예요? 유치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 물권이죠. 무슨 뜻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공사대금에 기초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죠? 물권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놈한테는 주장 못한다. 딱 한 놈한테는 주장 못한다. 어떤 경우냐? 우리 공사대금을 갖고 있어. 근데 안 주고 있어, 갑이. 이제나 저제나 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적물이 경매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유했어. 다시 말해서 목적물에 경매가 개시가 됐고, 이 경매 개시를 법원이 결정하죠. 누군가가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그걸 법원이 받아가지고 요건을 갖췄어. 그럼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해.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기입하는 등기를 해. 그 순간 이 건물은 압류가 돼. 예? 그 후에 어맞드셔라 점유했어. 일단 유치권은 인정 돼. 하지만 이 경매 절차의 경락인 매수인에게는 유치권 주장 못해. 경락인이 건물 내놔 그럼 줘야 돼.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한데, 심지어 경락인에게도 주장이 가능한데 딱 한 놈한테는 주장 못한다.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 요거 가지고 작년에 지문 4개 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거 물어보죠. 요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는 주장 못한다. 경락인에게는 주장 못한다. 두 번째, 경락인이 건물 내놔 그랬더니 싫어. 할 수 있죠. 거기서 더 나아서 공사대금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경락인이 채무자는 아니니까.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과 채권을 주장하는 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죠.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반환 거절하는 거야. 그거 하고 돈 내놔. 이건 별개라. 따라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뭘 못한다? 변제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첫 번째 권리, 유치권에서 물권이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주장에 관한 게 원칙이라는 사실, 하지만 요놈한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 나가 경락인에게 돈 달라 소리 할 수 없다라는 거 딱 요 정도.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나머지 5개가 더 있어. 오늘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